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일본의 저명한 사업가 호리에 타카오미와 미디어 아티스트 오치아 요이치가 함께 쓴 10년 후 일자리 도감입니다. AI 시대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마 요즘 회의 시간이나 술자리에서 한 번쯤은 다들 나눠보셨을 조금은 불안한 그 질문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건 단순히 이 직업은 사라지고 저 직업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런 예측을 넘어서 일과 가치,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리부팅하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들을 그냥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과연 현실적인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렇죠.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힌트를 찾아보는 것.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탐색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책의 첫머리부터 아주 도발적인데요. 왜 지금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인생의 로드맵 있잖아요. 네,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하고 맞아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은퇴하는 그 행복 모델. 이게 이제는 폐기 처분됐다고 반언합니다. 인터넷과 AI가 그 모델의 유효기간을 끝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름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개념인데요. 아, 그 애니메이션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거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마녀 유바바가 상대방의 이름을 빼앗아서 자기 맘대로 부려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AI 시대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나 거대한 시스템의 이름, 즉 정체성을 빼앗기고 그저 대체 가명한 부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비유가 정말 서늘하게 와닿네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고가 너무 과장된 공포는 아닐까요? 결국 기술은 항상 발전해왔고 우리는 어떻게든 적응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좀 더 효율적인 엑셀 같은 도구가 나온 것뿐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하지만 저자들은 이번 변화가 과거의 산업혁명이나 정보화혁명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네, 핵심적인 차이는 속도와 범위에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다면 AI는 인간의 지적 노동, 심지어 창의적이라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넘보고 있죠. 아, 그 범위가 문제군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 세대가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름을 지킨다는 건 결국 AI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AI에게 가치를 빼앗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생존 법칙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 이건 우리가 평생 들어온 한 우물만 팔아라는 조언과 정반대잖아요. 네,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이라 많은 분들이 처음엔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자들은 한 분야에서 상위 1%, 즉 100명 중 1등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건 어렵죠. 하지만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각각 상위 10%, 그러니까 10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건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목표라는 거죠. 거기서 그 유명한 천만분의 1 인재론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해요. 한 분야에서 100분의 1이 되는 건 어렵지만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각각 100분의 1의 희소성을 갖추면 이걸 곱했을 때 10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네, 100만 분의 1이라는 독보적인 희소성을 가진 인재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는 이제 꽤 많잖아요. 네, 많죠. 근데 코딩을 할 줄 알고 마케팅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 디자이너는 거의 없죠. 바로 이런 조합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계산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러 분야를 얕게 하는 것보다 한 우물을 깊게 판 장인의 가치가 여전히 더 중요한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책은 그런 장인의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건 아닐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저자들이 말하는 것이 모든 분야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여러 개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능력을 조합하고 편집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조합과 편집. 네, 각 분야의 깊이가 얕더라도 그 교차점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우물만 깊게 판 초밥장이는 최고의 초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초밥을 온라인으로 브랜딩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능력은 없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 100만 분의 1 인재의 역할인 셈입니다. 깊이 파는
전문가와 넓게 연결하는 편집자의 협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여러 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연결자가 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또 다른 법칙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바로 일 이꼴 놀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력이나 수련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라고까지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 네, 10년간 혹독하게 수련한 장인보다 유튜브를 보면서 즐겁게 연구한 아마추어 셰프가 사람들의 입맛을 더 사로잡는 시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땀 흘리는 노력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드는 몰두입니다. 몰두. 뇌과학적으로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일보다 즐거워서 미친 듯이 파고드는 일의 효율과 창의성이 월등히 높다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요. 듣고 보니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주말마다 목공을 취미로 하던 친구인데 처음엔 그냥 좋아서 하다가 SNS에 작품을 올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 그걸 보고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은 자기만의 작은 가구 브랜드를 만들어서 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한 번도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오늘도 재밌게 놀았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저자들이 말하는 놀이와 몰두의 힘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친구분은 목공 기술, SNS를 활용한 브랜딩,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세 가지를 조합해서 자신만의 100만 분의 1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죠. 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더 이상 일을 한다는 생각 대신 논다는 감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내가 몰두하는 일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돈이 안 되면 어떡하죠? 이 책은 그 현실적인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 저자들은 먼저 가치를 주고 신용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신용을 얻어라. 네, 당장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몰두하는 과정을 꾸준히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나를 지지하는 작은 커뮤니티, 즉 팬을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신용이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개인의 신용을 보증해줬지만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신용을 쌓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개인의 시대라는 말이 여기서 더 명확해지네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당연히 우리가 일하는 공간인 회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죠.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측 중 하나가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굳게 밀었던 화이트칼러 정규직의 종말을 예고한 부분이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뜨끔했다고 하죠.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사무직,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내부 회의를 조율하는 등의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불안해할 만한 이야기네요. 당신이 만약 지금 사무실에서 뭔가 문서를 만들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얼마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저자들은 역설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동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블루칼라 직종이 AI 시대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오히려요. 네, 시간당 얼마를 벌고 몇 개의 제품을 생산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러면서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 쿠라수시를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듭니다. 그 사례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쿠라수시에서는 손님을 안내하고 주문을 받고 먹은 접시 수를 계산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전부 키오스크나 자동화 기계가 처리합니다. 네, 대신 사람은 고객이 식사하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아이들이 오면 더 신경 써주고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등 고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기계와 인간의 역할 분담이네요. 네, 기계가 효율성을 담당하고 인간은 감성과 관계를 담당하는 완벽한 협업 모델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모델에서 사람은 고객 경험에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가치인데 회사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친절함이나 공감 능력 같은 가치를 월급으로 환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고용, 피고용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가치를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형태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측하죠. 커뮤니티요? 네. 여기서 무급사원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개념도 등장합니다. 무급사원이요? 월급은 받지 않지만 그 회사가 가진 브랜드나 인프라,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자기 이름으로 더 큰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회사와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소속돼 안정감을 얻으면서도 개인의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모델인 셈이죠. 와, 회사가 월급 주는 곳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증폭시켜주는 플랫폼이 되는 거군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 직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책에서 위험하다고 지목한 직업 리스트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부터 운전기사, 심지어 의사나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어떤 일이든 인간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AI를 사용하는 비용이 저렴해지는 모든 영역에서는 대체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수만 건의 과거 판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법적 전략을 짜는 일은 이미 AI가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의사처럼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직업을 사람들이 순순히 AI에게 맡길까요? 아무리 AI가 정확하다고 해도 기계에게 내 병을 진단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뢰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직업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역할이 분리되고 재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분리되고 재정이 된다. 네, 의사를 예로 들어보죠. 수많은 의료 데이터와 최신 논문을 분석해서 가능한 병명을 리스트업하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는 진단의 영역은 AI가 맡게 될 겁니다. 네. 인간 의사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활 습관, 가족력,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인간적으로 교감하며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이 데이터 분석가에서 치료 전략가인 심리 상담가로 바뀌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아, 역할의 분리. 훨씬 현실적인 설명이네요. 교사도 마찬가지겠군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짜주는 건 AI가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협업 능력을 길러주고 인성을 지도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되겠죠. 기계가 더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기계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공감, 소통, 윤리적 판단 이런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살아남거나 새로 생겨나는 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것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 저자들이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 위키드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 네, AI는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의 답을 찾지만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취약합니다. 이런 능력을 해결하는 능력은 앞에서 이야기한 100만 분의 1 인재처럼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책에서 크리에이터 예를 드는데요. 아, 크리에이터요? 네, 예전에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글을 잘 쓰는 등 결과물의 퀄리티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팬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운영의 가치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결과물보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담긴 과정에 열광하고 그 경험을 함께 소비하고 싶어 하죠. 이런 인간적인 연결과 경험의 가치는 AI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10년 후 일자리 도감을 통해 미래의 일에 대한 정말 다양한 관점을 나눠봤네요.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핵심은 AI를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두려운 경쟁자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나의 가치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증폭시켜줄 최고의 파트너이자 도구로 볼 것이냐, 이 관점의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이상 하나의 전문성, 하나의 회사라는 틀에 나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미친 듯이 몰두할 수 있는 놀이와 취미를 여러 개 찾아서 용감하게 결합하고 그 과정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나만의 지지자를 모으는 것. 이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금은 두렵지만 동시에 무척 설레는 미래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 내일부터 돈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면 당신이 가장 몰두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시겠습니까? 그 세 가지의 교차점에서 탄생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100만 분의 1짜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